우리나라 투자 문화. 좀 약간 몰빵 투자자들이 많아. 좀 주식의 무서움을 좀 더 말해주는 편이에요. 내년까지는 일단 이어갈 거야. 내년에 한 2,800에서 2,900? 오늘 주제는 바로 트레이더의 투자 편입니다. 자, 2021년 한국 증시 전망. 어떻게 솔직하게 근데 이거 틀리면은 좀 뭐라 했는데 근데 유동성 자금이 너무 좋아. 자금이 좋다. 그리고 일단 백신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 좀 더 수출이 되고 내년까지는 일단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범위를 정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할 걸 보세요. 지금이 2,500포인트인가? 지금 이제 코스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로 얘기할게요. 어차피 나 자, 코스피 2,500이니까 한 내년에 한 2,800에서 2,900? 800, 900. 위로 2,800, 900인 거죠? 밑으로는? 밑으로 나는 원래 네. 지수에 별로 상관은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면 제2의 이번에 또 소외 느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주식 투자를 하는 막 사람들. 들어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식 좀만 빠지면 또 들어온다고. 이게 2차 통합개미들이. 그래서 쉽게 주식시장이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나름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고. 네.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막 3천 언제 깨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또 이렇게 개미 투자들 앞에 너무 희망을 주면 나는 좀 주식의 무서움을 좀 더 말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쪽박 차보셔서. 그리고 원칙을 안 지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몰빵 투자자들이 많아. 진짜 한 방 그냥. 우리나라 투자 문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약간 좀 건전한 선진 문화로 바뀌려면 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돈도 도박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식이 좀 많은 거죠. 도박식이 좀 많죠. 근데 사실 그 말을 하기 좀 애매한 게 보컬님이 내가 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옛날에 미수가 나의 일생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500만 원 갖고 왔는데 이거 레버리 쓰면 한 1,250만 원까지 했으니까 2.5배. 근데 결국엔 다 깡통을 쳤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벌게 된 게 그래도 뭐 미수는 썼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오버는 절대 미수 오버는 하지 말자. 항상 그걸 지켰고 욕심을 버렸고 옛날에는 그냥 매일매일 미수 그 당시에 내가 스스로 세금낸 게 막 그 당시에도 하루에 막 2억은 1, 2억은 했으니까 세금이랑 스스로 많이 계속 한 거지. 뭐 도박에 이런 주식에 이제 뭔가 투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보컬님처럼 이제 오이도 한번 갔다 오면 장아찌 좀 먹어보고.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게 지수 나중에 코스피 한 1000 되면 오이도 한번 갔다 오세요. 난 운이 좋았던 거야. 그냥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 비우고 했는데 좀 잘 된 거지. 모든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예인들도 기본적으로 아무 실력이 있어도 이렇게 정점 찍으려면은 노력만 갖고 되나요? 안 되잖아. 안 되죠. 유튜브 우리 김 작가님은 지금 좀 약간 성공한 유튜브지만 유튜브 중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밑에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얼마나 많겠어요. 올라오기가 쉬워요? 아니잖아.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저 거기서 딱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만약에 못 올라온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친다면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을 아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죠? 근데 운도 좀 있었죠. 운도 있죠, 당연히.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운도 노력하는 사람 앞에 오는 거긴 맞아요. 노력도 안 하면서 운을 바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일단 노력을 했는데 주식은 좀 뭐랄까 이게 사람마다 어떤 분은 저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아시는 분도 공동저자 분 중에서도 나처럼 깡통 안 차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우상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천재네. 어떤 저자님? 제가 여기 저자분들 보면 항모 교수님도 보고 우리 김창건 형님도 보고 여기 방금 하는데 말씀하신 분 누구? 여기 한봉호 교수님. 한봉호 교수님. 한 번도 깡통을 안 찼어요. 이야. 신기해. 그러니까 깡통을 찬 사람이 엄청난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4번 정도 차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깡통을 차니까 좀 무서움이 자꾸 떠오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좀 약간 주식은 안전하게 해라. 안전하게 해라. 그렇죠.
지금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하는 투자처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주식이 계속 우상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대주주,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인구 구조라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 구조가 떨어진 나라들을 다른 선진국을 보면 주식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박스피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럽에 있는데도 박스피에 되게 많이 갇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독점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미국에 있는 뭐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계속 독주할 거고, 그다음 미국의 인구 구조는 지금 평균 출산율이 한 2명이라서 그런 좀 자국 내에서 소비 물량도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지금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계속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로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있나요?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근데 보세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력이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되잖아. 그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내수가 좀 안 돌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다 수출해서 거의 버는 내수 시장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농심도 뭐 해외 가니까 신라면 겁나게 먹던데. 근데 또 약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시대가 약간 예전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가잖아요. 세계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기업들 보면 약간 소프트웨어, 구글, 페이스북. 너무 미국 회사들이 독점하긴 했어요.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 그 구글도 옛날에 보면 그게 플레이스토어가 원래 삼성전자가 인수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맞았나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좀 아까운 게 싸이월드가 그 시장 더 빨리 뛰어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구글처럼 될 수가 있었던 건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좀 큰 기업들이 계속 나오면 난 좋죠. 이왕이면 어차피 해외 주식하면 해외 주식하죠. 네, 그 세금 미국에 내나요? 미국이 내는 거 아닌가요? 주식 양도소득세 그 22%. 그거 어디 냈나요? 모르겠는데 나는 해외 주식을 안 해서 모르겠어. 저도 어디 안 내봐서는.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아니 처리를 안 해봐서 자동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뭐 증권사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 물론 아닐까요? 해외 주식을 안 하지만 그럼 난 이왕이면 그래도 세금 우리나라에 내고 그냥 우리나라 주식 난 하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장기적인 우상향은 미국이 가까울 거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은 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을걸요 지금? 네.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퍼가 좀 접어주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장단점이 있겠죠. 걔네들은 대신에 독점을 한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막 구글, 뭐 아마존, 그렇죠. 뭐 저기 뭐야 그 애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단타, 뭐 트레이더 이런 쪽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조금 더 가치 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여쭤보면. 그렇죠. 나도 보면은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의 재무제표보다는 미래 가치의 재무제표를 생각하는 투자가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치 투자자가 저퍼 이거 있거든요. 뭐 방직 뭐 이런 회사 영업이 계속 배당주 잘 나오는 그런 거에서 지금은 좀 약간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카카오 뭐 그렇죠. 이런 걸로 카카오 참 좋아하더라고. 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카카오로 수익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OTC에서 좀 주식을 산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메디슨이라고 사는 회사가 있는데 그냥 한 몇 년 보려고 옛날에 삼성 SDS가 그 회사가 장에서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20만 원 정도에 상장해서 40만 원까지 갔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 투자? 소외됐지만 언젠가 좀 빛을 그런 나도 들고 갈 때는 단기 매매지만 이것도 나도 한 3년 들고 간다. 근데 가치가 여기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투자 또 단기 매매 투자자들도 해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좀 유망 섹터라고 하는 게 뭐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뭐 그린 뉴딜, 인터넷 게임, 뭐 엔터, 뭐 음식, 자율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죠. 다 저기 핫한 섹터들이네. 자율주행까지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보컬님이 조금 관심이 가는 섹터는 어디세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게임, 엔터, 바이오 이 세 개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그 세 개에서 거의 다 나오는 거야. 그쵸. 이게 미래 가치 그걸 펄을 그걸로 해가지고 고평가되는데 이게 보컬보이 게임이라는 게 그 후속타가 잘 터져야 되는데
후속타 안 나오면 또 갑자기 제목이 이렇게 그쵸.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엔터도 이 앨범. 누군가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잘났는데 네. 그 스타가 지면 또 뭔가의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리스크가 좀 있죠. 네. 워낙 바이오도 보면은 지금 가치를 미래 가치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맨날 다 적자잖아요 보면. 네. 제약회사 빼고 제약회사는 좀 바이오랑 좀 틀리니까 뭐 암 개발한 신뢰젠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했는데 그런 사람 근데 그런 회사들이 또 주가 오를 땐 겁나게 올라요. 근데 이왕이면 나는 좀 약간 반도체 섹터를 좀 더 좋게 본다. 아니면 또 의료기기 뭐 이런 거. 여기. 왜냐면 우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되게 최대 강국이니까. 어. 그거 설계를 그걸 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쉽게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격차가 있죠. 근데 바이오 회사도 진짜 이 회사가 진짜 삼상을 성공할 것인가. 이걸 알면 나도 그게 이걸 하겠죠. 이게 삼상에 우리나라에서 이씨 통과도 못하면 왜냐면 그게 되면은 기술 수출이라고 벌써 나가 이게 팔릴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정말 어렵나 봐. 그래가지고 이게 그쵸. 이 회사가 삼상 통과한다 그러면 나도 알면 그래서 치겠어. 근데 나 모르니까 이 회사가 삼상을 통과할지 안 할지.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바이오라든가 엔터라는 게임은 좀 잘 안 하시나 봐요. 장기 투자는 좀 절대 안 안 하는 한다.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유망 섹터를 좀 개인 투자자 공부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네. 앞으로 유망한 섹터는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정해졌죠. 뭐 전기차. 네. 근데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또 그러니까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유망 섹터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나 같으면 저렇게 하죠. 이런 유망 섹터를 정리해 놓고 네. 그 중에 이제 알짜 회사들 정리를 해. 뭐 예를 들어 삼성 SDI, 뭐 LG화, 에이지아. 뭐 전기차 중에 이제 뭐 또 이 대기업들 말고 또 중소형주 중에 알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해서도 뭐 현대차가 있지만 네. 그 밑에 납품하는 그런 괜찮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보면은 그런 것들 섹터별로 다 정리를 하는 다음에 언젠가 조금이라도 조정이 왔어. 좀 너무 많이 올랐으면 조정이라는 게 결국에 뭐 우상향을 끝없이 가더라도 코스피도 보세요. 이게 여기는 박스권이네. 진짜 박스권은 엄청나게 이거네. 여기 지금은 끝없이 우상향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좀 보면은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네. 그럼 그때부터 일단 담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올라가더라도 이런 조정들은 나오잖아요. 좀 종합주가 대비 한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는 빠지잖아요. 결국에 그때부터 이제 쭉 왜냐면 자기가 딱 사자마자 고점이면 기분 나쁘잖아 이게. 그렇죠. 이러다가 또 뭐 3,000포인트 뭐 뚫으면 또 소외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응? 이제 내가 우리나라가 한 1900포인트만 돼도 지금부터 사서 물리면 끝없이 이거 하세요 하는데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전고점 뚫었나요? 못 거의 왔네요. 여기서 이제 분고점이 하겠네요. 여기서 맞고 한번 조정을 받고 재차 뚫으면은 다시 우상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이게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겠네. 2,600포인트. 보통 이제 이거는 그냥 농담삼아 드리는 질문인데 이런 차티스트들은 이런 거 다 차트를 보고 요게 뚫을 건지 안 뚫을 건지도 약간 보이나요? 아니요, 나는 차트는 안 믿어요. 나도 차트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난 거래량 거래대금 위치 매매할 때 차트는 내가 그냥 보조 지표일 뿐. 나 어떠한 보조 지표도 안 써. 그나마 내가 뭐 이동평균선 하나 이거 보고 있는데 대신에 여기를 뚫으면은 매물벽이 없잖아요. 여기 봐봐. 2,600포인트 이게 마지막 매물벽인데 코스피로 따지면 여기를 탁 뚫고 다시 조정을 받겠죠. 여기 매물벽이 좀 나오겠죠. 매물이. 그럼 그 매물을 소화를 되면 누구나 다 수익이잖아. 그러면 뭐 수익인데 계속 들고 있지 뭐 팔겠어요 굳이? 안 팔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도. 저는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자금 그런 거랑 좀 믿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옛날에 내가 진짜 이번에 좀 한 게 에피소드 하자면 내가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변화무쌍하냐면 주가가 이날 1439까지 빠졌죠. 이날 1400. 여기서 지금까지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 있잖아요. 내가 주식 역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쌍바닥을 찍거나 쌍바닥을 깬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간 거 처음이에요. 일자로 이렇게 V자 반등 나온 거.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주식 경험이 있었잖아. 이때 겁나 샀어요. 저는 해외 선물로 레버리지 100억 넘게 샀어요, 내가. 여기서.
그럼 나도 그걸 들고 있으면 지금 몇배 오른 거야, 이게. 1400에서 거의 3개월이니까 내가 만기니까 한 7월 달에만 팔아도 2100포인트니까 한 40%에서 50%면 100억이 50억 된 거잖아. 그것만 들고 있어도. 근데 내가 여기 좀 올랐을 때 판 게 네. 대부분이 요 쌍바닥을 깨고 나도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 이 근처에 사던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더 살려고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되게 떨어져. 나는 이거 순간 급락 나오니까 이거 지금 주식이고 나발이고 일단 선물부터 사자. 그래가지고 분석을 안 한 거지만 만약에 여기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려고 했던 거지. 모든 나 같은 주식 경험차들은 네. 주린이들은 모르겠지만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V자로 올라가니까 놓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아쉽지. 그때만 해도 퍼가 LG, 이노텍 막 이런 거 6, 7 막 이랬거든요. 한 번 더 떨어질 거 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다 쌍바닥을 찍고 가던가 쌍바닥을 깨고 올랐으니까. 코스피 한번 급락 났을 때 한번 다 보여드릴까요? 지금까지? 네.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주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이야, 이렇게 우와. 여기도 일봉 차트잖아요, 이게. 네. 여기 떨어졌잖아요. 네. 쌍바닥 찍고 왔죠. 쌍바닥 찍었네.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 때도 쌍바닥을 찍고 갔잖아요. 네. 그죠? 언제야? 2009일 테러 때인가? 급락 겁나 나왔을 때 한번 보자 또. 여기도 보세요. 급락 800포인트에서 막 떨어졌잖아요. 다 쌍바닥 찍고. 이때 뭐였죠? 2000년도? 이때 이제 거품, 이게 IMF 때. 네, 이게 IMF인데. IMF 때고, IMF에서 쫙 급상승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급락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근데 얘를 봐봐요. 여기도 급락 나오다 반등 주다가 결국엔 또 쌍바닥 찍잖아요. 그잖아요. 여기까지가 찍고 갔네. 여기가 네. 저점이었다 치면 여기도 거의 쌍바닥 찍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데 이번만큼은 이게 없고 V자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더 심해요. 원래 걔네들 쌍바닥보다 더 깨고 올라가. 걔네들은 보면은 얘네들 옛날에 쌍플레인 보면 2009년도인가요? 예, 2009년도. 2008년. 이때네. 이때 얘도 245까지 떨어졌었네. 네. 여기도 그걸 찍고 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주식이 어려운 게 그 당시에 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쌍바닥은 최소한 찍고 가겠지. 찍고. 아니면 쌍바닥 잠깐 깨고 공포심을 마지막까지 공포심을 준 다음에 한 건데 이번에 그래서 외인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딱 찍었을 때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신호인 거네. 쌍바닥 찍거나 쌍바닥을 깬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쌍바닥이 전에 그냥 올라가 버린. 네.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좀 간과한 게 동학개미가 들어왔으니까 네. 틀리다. 그리고 내가 항상 외인이 많이 이겼거든, 개미들보다. 그쵸. 외인은 계속 매도를 하니까 결국에 한번 또 깨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 우리나라 이 동학개미의 파워를 좀 본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거 이제 우리 차트를 보면 지금 잠깐 봤지만도 약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건데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마음 편한 좀 투자는 없나요? 삼성전자. 내가 되게 웃긴 게 네. 옛날부터 주식을 투자를 하라 그러면 내 1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투자하면 삼성전자 사세요. 안 사. 근데 그건 결국엔 끝없는 우상향을 했잖아. 그쵸.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제일 끝없는 우상향 아닌가?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삼성전자를 얘기만 해도 사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올해 많이 샀어요. 이번 동학개미 때는. 이번에 좀 많이 샀겠지만 이번에 많이 샀어요. 이번에. 배당도 꾸준히 주고. 그렇죠. 3% 정도 뭐 주죠. 다른 올라간 것보다 주식 상승률이 적기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포트에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죠. 좀 박아놓으면 좋지. 야, 그래프 좋다. 얘 보면은 잠깐 하락은 있을지언정 네. 끝없는 우상향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야.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사기를 싫어해요. 삼성전자 말고 좀 더 마음 편한 투자 뭐 배당주 투자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또 강풍인 게 ETF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수를 아예 담아버리는 뭐 해외 그러니까 내가- S&P 500을 따른다든가 아니면 뭐 나스닥 100을 따르는 뭐 SPY라든가 QQQ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저것도 있겠네요.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ETF도 잘 알고 들어야 게 이번에 원유 ETF 아시죠? 박살났죠. 그게 되게 웃긴 게 나 되게 싸게 들어왔어요. 나도 15달러에 들어왔어. 네. 삼성. 네. 걔는 4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 15달러에서. 근데 얘네들은 못 올라갔어. ETF 애들이 되게 이번에 요 소송 걸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이나. 6월물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반등줄 타이밍에 12월물로 돌려버린 거야. 그럼 그 투자자들은 이 고통을 버티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12월물로 해서 반영이 나스닥 오일, 크루드 오일은 폭등을 했는데 뭐야, 얘는 오른 게 없어. 그래서 삼성 걔네랑 지금 걔네들 자기 엄원들이 12월물로 하니까 주가가 안 오른 거지. 그러니까 ETF도 이게 옛날에도 보면 ELW도 그렇고 이게 만들면은 LP들이 관리를 딱 해야 되는데 여기서 트레이딩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호가 LP면 뭐야? 호가 딱딱딱 그 가치에 맞게 맞춰줘야 되는데 막 호가 벌리기 하는 거. 계류를 없애줘야죠. 계류를 막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아니면 이제 올라 방등해서 막 이게 ETF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기초자산을 막 예를 들어 천연가스 막 이런 걸로 하는 것들은 되게 위험해요. 그것도 지네들이 차감을 따라 롤오버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ETF 굳이 난 ETF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LG전자? 아니 개별주 말고는 없나요? 어? 아 근데 그럼 좋다. 저걸 알고 있어요. 그럼 테마주로 가야 돼요. 이게 테마주. 결국엔 남들이 막 규제를 하더라도 대선 때 되면 대선 테마가 많이 오르잖아. 알고요? 저런 투자자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조류독 가면 매년 겨울에 와. 그럼 중앙 배신 같은 거 그냥 사놓고 이 테마 타면 그때 팔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그거 사놓고 그 테마 다시 뜨면 팔고. 계절별 투자. 계절별 옛날에 크리엔사이언스라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회사 가치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옛날 박스권을 끝없이 갔거든요. 이게 항사 테마주를 해가지고 항사 때 오면 항상 올라. 그러다 다시 떨어져. 배당도 주고.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이 넘어져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실적 따라 가긴 가는데 실적 따라 가요. 이게 코스닥은 실적이 연속성으로 가는 회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실적이 좋다가 너 갑자기 안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그게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황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죠.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시청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 상장할 게 아직도 몇 개 남았잖아요. 남았죠. 이게. 그럼 이거 5개를 합치면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능가한다고. 그렇죠. 지금 현재 카카오 주가가 카카오 시총이 35조고 네이버가 한 45조 정도 되죠. 근데 그 이제 계열사까지 다 합쳐버리면. 근데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업을 하니까 이제 카카오 골프까지도 들어왔더라고. 이제 골프전에 보니까. 진짜요? 카카오 골프도. 그럼 모든 시장을 타 들어오는 게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주주로서 약간 대기업이잖아. 주주로서 좀 행복한데요. 근데 이것저것 제가 주주라서 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사업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그래가지고 좀 성장성이 아직도 뭐 살아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 근데 어느 순간 또 아무리 성장성해도 또 이렇게 내가 언젠가 또 업황이 꺾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적당히 좀 매도하시고 지금이야 워낙에 네이버도 그렇고 뭐. 근데 좀 약간 변수가 있는 게 백신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흔들렸죠. 흔들렸죠. 언택트니까. 그러면 그때 언택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른 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그 부분 때문에 좀 완벽히 백신이 나오면은 이게 저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여행주들 있잖아요. 여행주들 언젠가 백신이 나면 우리나라 해외 못 가잖아. 근데 나중에 여행주 코로나 백신에서 딱 하면 그 막 터지잖아. 그럼 호텔 신라 이런 것도 남들이 지금은 리스크 있다고 했을 때 가격 살 때 오히려 그거 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호텔 신라 뭐 하나투, 뭐 대한항공. 역발상 투자죠. 이게 백신 이런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백신이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관광 산업 그런 게 일단 해외에 사람들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좀 뭐 동남아 이런 데도 많이 갈 테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이 좀 뜰 수도 있나? 위기에 있는 기업을 또 사는 방법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